안녕하세요. 자, 매스컴과 현대사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요 마지막은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이제 할 내용은 미디어와 오락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얘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단순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뭐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매스컴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우리가 살펴왔는데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왜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매스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집단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개인과 개인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주느냐, 개인과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 오락이라고 하는 측면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교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락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관심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락과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어,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현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인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현대라고 하는 이제 시기적 구분이죠. 시기적 구분. 근데 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직업 생활과 플러스 일상이라고 하는 직업 외의 생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직업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자율적인 삶의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율적인 삶의 공간에서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 이제 정서 또는 감정인 거죠. 이 지루함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지루함을 소비해 주는 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매스미디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루함을 소비시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신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 굳이 이제 이 신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 현대 이전의 삶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종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런데 이 신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소통시켜주고 묶어주는 즉 연대의 틀을 만들어줬던 게 뭘로 바뀌었느냐 미디어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개인들에게 어떻게 지루함을 소비시켜주느냐 신화를 계속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현대 대중에게 제공이 되느냐? 오락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자신의 시간 관리의 대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화를 오락의 형태로 제공받는 시청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대중이다라는 거예요. 매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퍼블릭이라고 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거와 공중과 대중의 차이가 여기서도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동적 시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수동적 시청자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를 하느냐? 정보를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받는 집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이 왜 그러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신화라고 하는 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소비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현대인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안전한 위험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는 형용 모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형용 모순. 서로 상반된 게 하나의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형용 모순이라고 하는 건데, 안전함과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반된 거잖아요. 근데 TV는 이 상반된 거를 하나로 결합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신화라고 하는 거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직접 체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접 체험의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함이라고 하는 스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거는 TV나 미디어 안에서의 현상이고, 이거를 즐기는 사람은 밖에서 안전하게 즐긴다라는 거예요. 간접 체험의 형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지느냐? 신화를 제공하는, 즉 오락의 형태로 신화를 제공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뭘 제공하는 거냐? 시청자들의 참여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지루함을 달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갖는 효과는 첫 번째,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지만 체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조화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집단의 형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화를 통해서 집단, 형성된 집단, 이게 이제 결국 대중이 되는 거죠. 이 대중은 뭘 하느냐? 자, 시청이라고 하는 참여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도덕과 가치라고 하는 거와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화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악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웅과 악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영웅에게 자기를 이제 동조화 시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사회적 행동을 학습해 간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대중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획득이 되고, 이 대중적 정체성이 개인적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대인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주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대중들이 대중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즉 대중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중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중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동일한 가치, 신념을 공유하는 것, 집단이. 자, 그러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시청자들을 하나의 대중으로 형성시키느냐? 자, 거기에는 이제 매개고리로 유명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이돌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TV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치가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뭐 요리사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TV나 미디어에 보여지는 유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일종의 몰입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 유명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죠? 이 사람들이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 그대로 유명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명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유명인이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인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대중들은 공통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친구나 뭐 다른 사람들을 밖에서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결국은 유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예인, 탤런트, 가수, 뭐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죠? 사회적인 유대의식을 느낀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전의 사회, 현대 사회 이전에는 이런 사회적 결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종교가 아니라 유명인. 근데 이 유명인은 어디에 노출된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하느냐?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 그래서 예전의 종교의 역할을 미디어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노출하는 정보 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대중으로 형성이 되고, 이 대중들은 일정한 동일한 가치와 지향, 신념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디어가 대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 대중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이걸 통해서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전시키고 뭐 대중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이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결정적 기여를 하는 건데, 자,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기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는, 자, 대중이라고 하는 게 갖는 특징이 뭐였죠?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반이성적이고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는 끊임없이 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대중들의 속성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저속함, 통속성, 무식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자, 스타에 대한 열광,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즉 뭘 하느냐? 스타에 대한 숭배. 자, 이 스타라고 하는 거를 옛날로 하면 신화 속의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문학자이자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스타의 숭배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청자들이, 대중들이 미디어가 제시하는 스타에 대한 숭배를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거가 결합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대중미디어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제공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스타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거를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 제공된 기회에 대중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의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자, 식청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일상적인 자신들의 숭배라고 하는 거를 팬클럽을 만들고 일상적인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죠? 매스미디어는 스타를 소비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결국 끊임없이 어떤 스타를, 어떤 유명인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일정한 특정한 집단이라고 하는, 연예인 집단이죠. 연예인 집단이라고 하는 걸 주된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스타를 만들어내고,
그 스타가 탄생함으로써 결국은 미디어가 같이 융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미디어의 발전이랑 확대라고 하는 거는 스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죠?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연예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모든 일반인을 스타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근에 미디어가 변화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 뭐죠? 적극적으로 이제는 일반인에게 스타가 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슈퍼스타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뽕짝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뭐죠?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획사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스타로 만들어주고 그 스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자, 소비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느냐는 매스미디어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타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스타를 만들었는데 이 스타는 일시적인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아가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스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스타 숭배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대중들의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양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볼츠가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합니다. 대중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올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뉴 미디어와 비교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올드 미디어는 일방적이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자, 뉴 미디어는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해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볼츠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올드 미디어는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있고 이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다양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기준으로 시청자들은 채널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미디어를 선택한다. 근데 뉴미디어는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냐면 상호작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결국 뭐냐? 참여와 소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역설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참여 행위와 소통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오히려 주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미디어의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주고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누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 즉 상호소통의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 행위 자체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블로그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어떤 SNS를 활용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팔로잉하고 있고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있고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해지고 중심이 되는 거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유익한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 행동들을 하고 또 무엇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미디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올드 미디어, 구 미디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락이라고 하는 게 갖는 대중미디어에서의 역할, 오락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미디어의 형태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차이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뉴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걸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의 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나누어 보면 분해를 해보면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의 참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참여한다. 관계의 참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관계의 참여는 뭘 얘기하느냐? 관계의 선별을 또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열려진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선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느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지를 선택하고 선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하거나 선별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닫혀진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물신숭배다. 약간 허위적이고 허구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는 이 상호작용, 이게 이제 뉴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데, 요거를 이제 볼즈는 허구적인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허구적인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열려져 있지 않고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데 형식적 개방성. 근데 실제로는 뭐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설정된 대안들 사이에서 개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전적으로 설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시작하는 또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얘기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일정한 대안에 제한을 가하고 제한된 대안 내에서만 개인들은 선택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는 관계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뉴미디어가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열려져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자유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 대가라고 하는 게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대가는 뭐냐? 귀찮음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참여 기회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은 선택과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택과 선별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뭘 주냐? 귀찮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잡함이라고 하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화해주는 기술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뭘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귀찮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최근에 얘기하는 봇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봇은 뭐죠?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 AI,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선택과 선별이라고 하는 거를 자, 대안을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 모든 자기가 선택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도구에 의해서 압축된 정보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적으로 설정된 대안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복잡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걸 개인 추구할 수밖에 없다. 뉴미디어 시대에서. 자, 복잡성으로부터의 도피가 뭐가 문제냐? 결국은 뭐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고 그 기계적인 또는 기술적 장치라고 하는 게 복잡성을 어떻게 단순화시켰는지를 나는 모르는데 그저 주어져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로부터 나는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다. 그럼 뭐죠? 상호작용의 자유라고 하는 뉴미디어의 긍정적 특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와 자유, 데이터라고 하는 거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와 정보를 일상에서는 같은 걸로 쓰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르느냐?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의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언제 들어가느냐?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자료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별이 되고 선택되는 순간 뭘 갖느냐?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개인에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는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신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무슨 그림을 한 점 샀는데 그 그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유명한 어떤 화가의 그림이라서 뭐 몇 천만 원이네, 몇 억이네, 몇십억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드물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개인이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그림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림을 봤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갔을 거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알거나 또는 그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그림이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고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거고.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뉴미디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호작용성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부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중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려진 것으로부터 스스로 도피해가는, 즉 스스로 공중이 아닌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 속성에 맞게 자기를 규격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대중미디어, 올드미디어의 발전 과정에서 TV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뭘 얘기를 했었죠? 세계제 2차 대전 히틀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올드미디어, 특히 TV를 굉장히 선전선동의 도구로 굉장히 잘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뭐였죠? 대중의 형성, 독일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도덕적이고 가치와 관련돼서 사람을 죽이는 것, 전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종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자기의 판단,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스스로 너무나 많은 자유가 그 복잡한 자유로부터 자신들이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즘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으로 자유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게 이제 에리히 프롬이 얘기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되는 거잖아요. 자,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똑같은 현상이 뉴미디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뉴미디어 자체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걸 주는데 대중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도피하는 걸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중들의 도피가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논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네트워크, 이제 이게 결국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넷이잖아요. 인터넷은 뭐죠? 인터 플러스 넷. 자,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제가 신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상적인 네트워크, 희망으로서의 네트워크, 어떤 긍정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초기에 인터넷이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네트워크라고 하는 뉴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열린 네트워크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수평적이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위계적인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자유롭다. 모든 개인이. 그리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자, 개인들이
열리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서로를 연결해가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가 뭐에 기초해 있는 거죠? 상호작용에 기초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개인들이 개인과 개인이 연결해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뭐죠?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링크와 링크가 굉장히 많이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노드가 연결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인터넷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이 하나하나가 공동체고 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모여서 커다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 또는 어떤 희망과 기대인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자, 그런데 예, 현실로서의 네트워크는 어떤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의 네트워크,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귀족적인 그리고 위계적인 구조를 자, 귀족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관심이 수평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집중된 노드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집중된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관심의 집중이 네트워크 상에서 뉴미디어의 네트워크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소수 인플루언서의 절대적 영향력. 자, 우리가 유튜브를 보통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을 얘기를 하고 트위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개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평등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독이라든가 팔로잉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추종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뭐죠? 추종자,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이게 위계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세적인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TV나 구미디어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왜 더 절대적이냐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 대중들이. 예전에는 대중들이 저 정보를 구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그거를 수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의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게 맞을까? 근데 지금은 뭐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수 인플루언서는 한 사람이 사실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영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영웅이 행하는 행위를 같이 따라하고 추종하는 의례의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 셔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미디어의 네트워크는 수많은 다양성을 제공하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과 선택이 결합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관심의 독점을 위한 노출 문화가 뉴미디어의 네트워크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지라고 하는 예전에는 자, 노래를 잘하거나 어떤 역량과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초기에는 이 스타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죠? 인지된다라고 하는 인식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스타가 만들어지고 영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역량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링크라고 하는 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개인들, 대중들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경쟁 체제. 이게 바로 뉴미디어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이 돼 버렸다.
자, 다툼을 벌이는 경쟁인데 그래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노출과 자극이라고 하는 관심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로서의 네트워크가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대중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공동체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속의 약화를. 자, 왜 그렇죠?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대중들이 왜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느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환상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의 수가 적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을 때는 관계가 훨씬 더 관계의 밀도가 높은 거죠. 자, 근데 이 공동체가 커질수록 관계의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무명 가수일 때 내가 팬이 돼서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팬이 한 50명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수가 한 사람 한 사람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응답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갈수록 유명해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을 때는 팬클럽이 2,000명, 2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에서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팬클럽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관점에서는. 자,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영웅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 새로운 유명인을 찾아가지고. 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뉴미디어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버려지거나 쇠퇴하는 거고 새로운 노드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 오락적인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갖는 거를 올드와 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뉴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올드 미디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고, 이건 뭐죠? 시장이라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고, 다만 그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게 갖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문화 산업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류라고 하는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긴꼬리라고 하는 풍부한 틈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풍부하지 않은 조그마한 틈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전체 디지털 산업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문화 산업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류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이 대중들은 무엇을 통해서죠?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디어가 대중들을 획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비주류,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아닌 사람들을 팔아먹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형성된 시장. 그래서 긴꼬리지, 풍부한 틈새인데, 틈새 중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완전 비주류가 되는 거죠.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대중들을 분할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디지털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그 대중들의 관심을 이렇게 나누어서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올드 미디어와 같이 대중들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 대중이 전제되고 있고, 이 전제된 대중들의 관심을 어떻게 독점하느냐. 근데 이 관심의 독점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는 다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새롭게 적용하는 거고, 이 상호작용의 양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참여의 기회를 다르게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중들은 분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뉴 미디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대중들이 포섭되는 이런 형태로 뉴 미디어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를 미디어의 관점에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현대 사회는 대중이라고 하는 속성을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고 또 이 대중이라고 하는 속성을 벗어나기 힘든 게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사회라고 하는 규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감성과 정서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런 논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체제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체제는 뭐냐? 자본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세계라고 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침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침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 해당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를 보더라도 시장의 논리가 우리들 개인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정도는 확연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도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이 미디어를 살펴보면 지금의 행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디어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뉴미디어 이전의 올드미디어 시대에서는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참여했고 이런 것들을 약간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의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이 올드미디어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 변화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학기 여러분들 뭐 힘들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말 시험 잘 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